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JJ님이 날씨는 덥다는데 JB 더 더운 소식은 사절하겠습니다.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러면. 하지만 믿고 듣는 김종배님 오늘도 방송 듣기 대기 중입니다. 저도 어제 선풍기 꺼냈거든요. 그냥 선풍기를 꺼내세요. 시선 집중은 열심히 들으시고. 저는 어제 에어컨 켰는데. 아 그래요? 네, 선풍기로는 안 되던데 어젯밤은. 저희 에어컨 저희 집 고장 났다고. 아니 몇 년째 고장 중인데 좀 고치세요. 아니면 새로 사시던지. 네. 일단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유광성님, 네. 어제 본방 실패 후 오늘 출근길 어제 방송 다시 들었고요. 오늘 본방 스탠바이 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어이구 고맙습니다. 아이고 복습도 하시고. 네. 네, 괜찮으시죠? 그러면 뉴스가 이어져서 아마 오늘 방송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으실까 싶네요. 멘트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미니로 임채진님, 오늘은 이번 학기 종강날입니다. 시간 강사는 방학 보릿고개가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한 학기 무사히 잘 달려왔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싶어요. 대학교 강사시구나.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들어갈 시간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오, 예. 보릿고개 방학 때 되면 진짜 그러네. 우리나라 시간 강사분들이 참 처지가 열악한데 여러 가지 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처우 개선 얘기 나온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뭐 많이 달라지진 않았나 봐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네, 대학도 결국은 경영 논리인데.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JJ님이 더 더운 소식은 사절한다 그랬는데 점점 더워지는 것 같죠? 그리고 아놀드님, 네. JB 그새 흰머리가 많이 늘었네요. 대한민국 정치가 어지러우니 JB의 흰머리가 늘 수밖에. 그러니까요. 노심초사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흰머리만 드네요. 아이고 참. 왜 제가 열받지 근데? 그러게요. 더 더운 소식은 사절한다 그랬는데 점점 더 더워지네요. 예.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여기까지 인사 챙겨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뜨거운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총 투표수 191표 중 181표를 얻은 정청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강력히 요구해온 상임위원장 11명을 끝내 단독 선출했습니다. 협상 막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양보하겠다며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는 요구였던 데다 협상 시한까지 임박했다며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법사위 사수에 골몰하는데도 우원식 의원은 대변인처럼 야당 편만 들고 있다며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회 정신 무시하는 이재명 방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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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의장은 야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연 건 절박한 민생, 긴박한 남북관계를 위해선 시급히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생이 절박합니다. 네. 결국 이렇게 어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본회의 개회 시점이 2시였다가 5시였다가 8시로 계속 미뤄지면서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무의로 돌아갔고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짧고 굵게 그냥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예고됐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별달리 다르게 분석할 부분들은 없고요. 포인트는 이후입니다. 이후. 결국은 여론의 역풍이 어느 쪽으로 불 것인가, 국민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여야의 보폭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런데 각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당의 경우에는 국회 일정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정 책임성을 이걸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저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지점이 성립이 됩니다. 과연 여기에 국민 평가가 집중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걸 봐야 되는 것이겠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빨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 그 입법의 내용이 국민들의 여론에 호응하는 입법이냐 아니냐, 여기서 결국은 또 국민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의 평가 지점은 분명히 드러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국민의 평가만 남아있는 것이다.
그거에 따라서 여야 대치의 역학관계도 조금은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댕이님이 야당 같은 여당, 여당 같은 야당, 22대 국회는 이렇게 역할 분담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제 아마 국회 풍경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복도에 쭉 앉아서 이제 구호를 외치는 여당, 예. 그죠?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 있는 야당, 서로가 이제 내 탓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JB가 얘기한 대로 결국은 민심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구도가 시작이 된 건데 누가 민심에 호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도 다를 거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국민의힘에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많이 아직 이제 최종 선언까지는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의총에서 논의한다고 그렇죠. 하죠. 이제 검토한다. 그다음에 할 수도 있다. 어제까지 나왔던 멘트는 이런 거고 최종적으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오늘 의총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요인을 한번 고려를 해보죠. 첫째, 야당이 정말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서 7월 중으로 몇 가지 입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고 칩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럼 다시 국회로 돌아오죠? 그러면 재표결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거 보이콧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의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표결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표결에. 그럼 어차피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아직 뭐 이제 발표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중폭의 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그 결과가 나왔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당이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의 결과에 대한 청문회를 보이콧한다? 이 그림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이콧 대우를 유지해 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걸림돌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일 대우는 유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 대우가 가능하겠느냐. 이거는 글쎄요.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 고민의 상황, 고민의 답 잠시 후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 인터뷰에서 조금 여당의 고민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813님이 정국이 심란하니 저의 마음도 심란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또 열불 내는 뉴스였나요? 네. 약간 살짝 더위 온도가 좀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네. 사건 접수 후 6개월 만에 어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두 갈래로 좀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이런 결정의 내용에서 점검할 점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은 이미 나왔던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첫째, 둘째로 나눠서 결과를 전해드렸는데 첫째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넘어가겠는데요. 문제는 둘째, 윤석열 대통령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여러 분석과 그 평가가 나왔으니까 딱 하나 뭐냐면 전원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지금 보도를 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헌법조항. 이걸 들어서 어차피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으니 수사기관에 넘길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종결 처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의아했던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수사를 받는 것과 기소를 당하는 것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추. 그러니까 그 기소를 당하는 것은 그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일반적인 그 해석인데 어떻게 권익위원회 위원이 이런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의아하다라는 점을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결정 시점인데
어제의 결정은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내려진 것이고요. 전원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전원위원회 회의는 급조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어제 이전에 날짜가 정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시회의인지 정례회의인지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럼 어제 전원위원 회의에 이 안건을 올렸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순방길에 꽃길을 깔아줬다라는 지금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점상 요 점도 좀 짚어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황소뭉치님이 이 오디오 나가자마자 근데 결론이 왜 어제 나왔을까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태기를 기가 막히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 오비 일학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어떤 그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는 뉴스도 안 봤을까요? 말이 됩니까? 네, 갈까마귀님이 시선 집중 때문에 헛웃음이라도 웃어봅니다. 라고 이거 지금 촌철 보내주셨고요. 칭찬인가요? 아닌가요? 네, 촌철이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1305님은 부부는 금융거래도 부부 공동체로 보면서 이것은 아닌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마스터초이님, 앞으로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의 행태 어떨지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김나연님은 휴 덥다 더워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 더 그 궁금한 게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보면 공직자가 배우자가 이런 어떤 그 부정한 어떤 물품 받은 경우에 바로 소속 기관장한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도 신고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속 기관장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아무튼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까지 논란이 됐었는데 권익위원회가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는 어떠한 얘기도 지금 없거든요. 확인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것도 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리대장이 존재하는지 이런 거는 그냥 의문으로 남았다 이런 보도가 네. 있었고요. 어제 그리고 추가로 나온 보도 보면은 지금 권익위의 전원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된다 그랬잖아요. 네. 종결을 주장한 분은 9분, 이첩을 주장한 분은 3분, 송부를 주장한 분은 3분 이렇게 내부 의견이 좀 갈렸다고 하고요. 그동안 조사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반발도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국내외 전문가에게 맡겨서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증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미국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 잭슨 지구과학대학 소속의 데이빗 모릭 교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과 논문을 함께 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레우 고문이 2003년 6월에 미국 학술지 엘스비어가 발행한 해양 석유 지질학 저널에 측면 누적 패키지, 심해 공류에 있는 중요한 저류 요소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는데 모릭 교수가 이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석유공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런 해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동 저자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하지만 모릭 교수는 공정하게 자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중에 또 추가로 이런 멘트가 나왔는데 이거 좀 이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평가한 기준과 결과가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이렇게 사적 인연이 있었는데 검증이 잘 됐을까? 물음표가 조금 찍히긴 해요. 뭐 공동저자였다는 전만으로 공사 구분을 못했을 것이고 그 결과가 검증의 부실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적 양심이라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모릭 교수에 국한된 얘기고 검증을 발주한 석유공사로 한정을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제거하고 발주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자 중요한 게 바로 검증 주체와 검증 대상 간의 거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굳이 모릭 교수에게 검증을 의뢰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성립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석유공사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공동 저자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짚어야 되는 건데요. 하나 더 추가해서 한번 보죠.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어제
결국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게 바로 세금 체납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종합해 봅시다. 분석업체 선정 때도 그리고 검증단 선정 때도 아주 기초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정밀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고 그 정밀성은 주체의 신뢰성과 결부되는 건데 그러면 주체가 예를 들어서 분석 주체가 검증 주체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기초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발주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실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액트지오에게 검증을 맡긴 건 문제 없다. 이게 이제 정부의 결론이긴 했는데요. 네. 데이지님이 캐면 캘수록 석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이없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네. 디이비님은 뭐 이렇게 아는 게 없고 실수한 게 많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조정훈 국민의원이 그랬잖아요. 과정의 투명성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죠? 네. 다시 한번 그 말이 좀 떠올리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김은희님은 이 분야 학자가 몇 명이나 되겠나요? 공동조사 정도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지금 검증단의 한 명이라는 거잖아요. 모릭 교수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검증단의 명단 그리고 그분들의 이력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액트지오가 최대 믿을 만한 신뢰한 기업이고 이의 검증을 믿을 만한 했느냐 이런 거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떠오르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온익은 경찰청장이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를 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걸 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받은 윤익은 청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한 문장 그대로 읽어드리면 일부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고 맞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보낸 건데 이 오물풍선을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하나 더.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무리라고 본다. 네.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물풍선 때문에 차량 유리 파손된 차주는 뭐라고 할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첫 번째. 네. 혹시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혹시라도 오물풍선 만약에 맞으면 그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거 둘째 치고 네. 경찰청은 지난달 말에 오물풍선 대응 지침이라고 하는 걸 전국 경찰서에 하달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111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 주민들의 오물풍선 접근 제한 및 현장 보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익은 청장은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과 경찰 기동대가 신속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추가 병력 동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대응하는 체제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대응할 이유가 그럼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거꾸로 한번 반문을 해보겠는데. 아니, 환경미화 차원에서 청소하면 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해석을 하면. 두 번째, 정부는 오물풍선 맞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까지 틀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부의 이런 조치는 윤익은 청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과유불급이겠네요. 과잉 대응이 되겠네요. 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갈 이유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익은 청장의 논리에 따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청장은? 촌설님들의 질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일웅님, 꼭 누군가가 다쳐야 필요한 조치를 하실 겁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다칠 우려 없습니까? 라는 질문 보내주셨고, 김창면님은 그 풍선 안에 화학가스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익은 경찰청장의 말씀은 그냥 뭐냐? 북한이 쓰레기 무단 투기했다. 그냥 뭐 그 정도 주장한 거라고 지금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정서상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한번 본인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